역사상 가장 완벽해 보였던 권력 구조가 내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6월 24일 세계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독재자 중 한 명의 측근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을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구축된 완벽한 권력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바그너라는 사설 군사 조직의 지휘관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프리고진의 부대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에 위치한 군사본부를 급습했어요. 장갑차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군용 헬기들이 하늘을 뒤덮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프리고진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의 심장부인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거든요. 바그너 부대의 차량들이 수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이 순간 프리고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위협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었어요.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내부에서라는 점이었죠. 카트리나 독시 전략국제연구센터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푸틴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었고 푸틴이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푸틴은 겉보기에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권력의 벽을 구축해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시스템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했던 거예요. 도대체 푸틴을 권력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 중 한 명이 반기를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이해하려면 소련의 악명 높은 정보기관인 KGB로 돌아가야 해요. 국가보안위원회라고 불렸던 이 조직은 소련의 정보 및 보안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구였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폭동과 테러리즘, 대량 살인이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거짓말과 속임수, 협박이었어요. KGB는 수십만 명의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의 갈시 활동과 소련 내부에서의 감시 활동을 동시에 수행했어요.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과 언론 기관들을 감시했고 심지어 집권 공산당원들까지도 그들의 감시 대상이었죠. 이들은 모두 하나의 주요 목표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바로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을 권력에 유지시키는 것이었어요. 흥미롭게도 KGB는 군부까지도 감시했습니다. KGB를 군대에 대항시킴으로써 소련 지도자들은 권력을 굳건히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죠. 소련이 붕괴하자 KGB도 함께 해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이 거대한 조직을 여러 개의 소규모 기관들로 분할했어요. 연방방첩국은 러시아 내부의 위협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고 외국 정보국은 다른 나라에서의 간첩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연방경호국은 대통령 보호를 담당했고 다른 기관들은 국경 통제나 전자도청 등의 업무를 맡았어요. 1990년대의 러시아에는 수많은 비밀 지하 벙커들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시설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러시아 보안기관들의 본거지였죠.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들의 기능은 저하되고 약화되었죠. 그 사이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경쟁하는 정치인들과 과두정치가라고 불리는 극도로 부유한 사업가들의 집단이 서로 권력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젊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 푸틴은 동독에서 활동하는 소련 정보장교였어요. 그 후 1990년대에는 FSB의 수장이 되었고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옐친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다가 옐친이 갑작스럽게 사임하자 47세의 푸틴이 그의 후계자로 선택되었어요. 푸틴은 즉시 권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된 후 푸틴은 즉시 FSB를 자신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FSB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보안 기관들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과두 정치가들의 체포를 명령했고 경쟁 정치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SB는 수많은 인권 운동가들과 언론인들, 야당 인사들에 대해 허위 혐의를 조작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푸틴이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권력을 장악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보안 기관들의 지위도 높여서 러시아 국가에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냈어요. 군대 외에도 방대한 내무부 MVD가 있었죠. 푸틴은 수천 명의 스파이들과 러시아 경찰, 군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카트리나 독시의 분석에 따르면 푸틴은 KGB 환경에서 나온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이러한 보안 기관들을 이용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기관의 현직 및 전직 구성원들은 실로비키라고 불렸습니다. 푸틴은 이들 중 많은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 승진시켰어요. 이것은 푸틴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준 집단이었고 그 대가로 그들의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받았죠. 푸틴의 내부 서클에서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 중에는 푸틴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일했던 실로비키들이 있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1970년대 KGB에서 푸틴과 함께 일했던 인물이에요. 연방보안국 국장인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도 푸틴과 함께 일했고 외국정보국 국장인 세르게이 나리시키는 1990년대에 푸틴과 함께했죠. 이들은 푸틴에게 자신들의 지위를 빚지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을 보호하는 이 보안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푸틴이 21세기 첫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군대는 푸틴 편에 굳건히 서게 되었어요. 러시아 지도자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 지도자 보리스 nem초프는 붉은 광장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살해당했어요. 독살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리의 경우 CNN이 추적한 결과 독살에 사용된 신경가스가 러시아 정보기관 FSB와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졌죠. 나발리는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잔혹한 유영지 중 하나에서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라이벌이 제거된 뒤 푸틴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권력체계 내부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내부 반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푸틴은 보안 서비스들에게 중복되는 책임을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 SVR과 FSB 그리고 육군 부대들이 모두 다른 나라에서의 간첩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죠. 푸틴은 자신의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새로운 기관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도록 강제했어요. 푸틴은 또한 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소련 시대와 마찬가지로 FSB는 군 내부에 많은 요원들을 두고 있어요. FSB 요원들도 다른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푸틴은 이러한 기관들에서 빈번한 숙청을 실시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야심차 보이면 덜 위협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교체되었죠. 그의 측근들조차도 이러한 숙청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전술은 의도적으로 각 기관들과 그의 내부 동료들을 서로 치열한 라이벌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반항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견제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푸틴이 새로운 그룹인 바그너라는 조직의 등장을 허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2014년경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그너는 러시아 법상으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법 조직이었죠. 하지만 곧 푸틴에게 해외 작전을 수행하고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2014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고 2015년부터는 시리아에서 싸웠습니다. 바그너의 책임자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었습니다. 카트리나 독시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젊은 시절 범죄자였고 마피아 스타일의 갱단 정치에서 나온 이런 유형의 사업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런 배경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폭력에 대한 의지가 바로 그가 푸틴에게 눈에 띄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푸틴은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군이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들은 잘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푸틴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웃 나라에 대한 전면적인 공중 및 지상 공격을 명령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성공할 운명이 아니었어요. 먼저 러시아군은 몇 달 안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만을 통제하게 되었죠. 푸틴에게 이러한 실패는 그의 권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측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었고 누군가가 그를 전복시키려 할 위험성을 증가시켰어요. 푸틴은 자신의 숙청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침공 이전 기간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FSB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또한 부사령관을 포함해 100명 이상의 국민 경비대원들도 추방되었고 많은 군 장군들이 해임되었죠. 프리고진에게 이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이 기회를 보고 자신들이 유능하다고 선전했어요. 프리고진은 러시아 감옥에서 남자들을 모집해서 바그너의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투 전선으로 투입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흐무트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바그너는 잔혹한 전술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그들은 마침내 바흐무트를 점령했어요. 바그너의 성공은 러시아군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프리고진이 푸틴의 측근으로 승격되면서 그는 군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푸틴은 프리고진을 막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 불일치가 그에게 이로웠기 때문이에요. 카트리나 독시의 분석에 따르면 푸틴은 바그너군과 러시아군 각각 다른 한쪽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허용했던 거죠. 마침내 2023년 6월에 푸틴의 군사령관들이 바그너 세력을 흡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응했어요. 이는 기본적으로 프리고진을 바그너에서 단절시키는 것이었죠. 바그너를 통해 그는 부를 얻고 푸틴과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위협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6월 23일 생존을 위해 프리고진은 반항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하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러시아 군 지도자들만 제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푸틴은 전국 방송에 나가서 프리고진을 반역자로 묘사해야 했죠. 처음으로 세계는 푸틴이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프리고진은 푸틴이 매우 신뢰하던 측근이었습니다. 푸틴은 그에게 거의 제약이 없을 정도로 큰 권한과 자유를 줬죠. 바로 그 점이 이번 사태에서 결정적인 충격 요인이 됐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직전에 프리고진은 항복하기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란으로 푸틴 정권에 훨씬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보안군들이 바그너의 반란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푸틴의 최고 군사 및 안보 지도자들 중 다수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카트리나 독시는 몇몇 증거를 통해 정보기관들이 프리고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로 진군을 시작하기 전에 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푸틴의 권력 체계는 오랫동안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부에서 생겨나는 위험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이 사건은 푸틴의 권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였죠. 더 이상한 점은 반란의 책임이 분명 보안기관의 실패에 있었음에도 푸틴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반란 이후 그는 프리고진과 바그너의 인물들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푸틴에게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균열과 도전에도 그의 권력 체계는 여전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오랫동안 강철 같은 통제와 공포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체제의 중심에는 절대 권력자와 그를 둘러싼 충성의 고리가 있었죠. 누구도 푸틴에게 직접 도전하지 않았고 푸틴은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그너 반란은 그 고리가 얼마나 쉽게 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조차 신뢰했던 한 사람의 배신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지금의 러시아는 여전히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푸틴은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지만 그가 통제하던 두려움의 체계는 이미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가 만든 방화벽은 불길을 막고 있지만 그 불길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 이야기는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언제나 자신이 만든 그림자에 의해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울 때 진짜 권력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푸틴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말의 서막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